안녕하세요. 저는 1년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정리한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시모와 한바탕 난리를 펼치고 시댁을 제대로 뒤엎은 다음에 이혼했어요. 이혼의 책임을 짚고 넘어가자면 당연히 제가 아니라 시댁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시모였죠. 솔직히 따지고 들면 남편은 그렇게 큰 잘못은 없어요. 죄라면 시모의 아들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가지 않아도 됐지만 굳이 데리고 살 이유도 없어서 그냥 과감하게 버렸어요. 시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들들 손에 쥐고 며느리를 마음대로 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망설임 없이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매우 만족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그들은 전과 달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특히 시모가 제일 힘들겠죠. 그걸 생각하니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어디 한번 힘들어 보라죠. 그게 다 본인이 만든 결과물인걸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 성장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인성이라도 좋게 갖추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시모는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건지 배울 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내쫓는다는 협박으로 억압하려고 했고 저는 그걸 간단히 무시하며 상황을 역전시켜 버렸어요. 자, 대충 제 이야기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만났어요. 같은 입사 동기는 아니었고 남편이 저보다 더 일찍 입사한 선배였습니다. 사실 그 회사는 저희 아빠가 운영하시는 곳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아빠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또는 아빠를 도와드리고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생활이 처음이고 배울 것들이 많아서 서툴기만 한 저를 남편이 잘 챙겨주면서 알려줬어요. 그러다가 눈이 딱 맞아버린 거죠. 처음에는 아빠 회사에 다니는 직원과 만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조심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나요? 서로 호감이 있는 이상 그 다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불이 빠르게 번져가듯 우리의 사랑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남편은 진지하게 교제해보자고 했고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감정을 이길 수 없었고 이렇게 된 거 한번 만나보자 싶었어요. 물론 아빠 모르게요. 당시 남편뿐만 아니라 회사 사람들 모두 저와 아빠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입지가 생겼을 때 그때 차차 밝혀도 늦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빠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요. 남편과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세상에나. 만나면 만날수록 남편에 대한 마음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함께하고 싶어 했고요. 비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큰 감동과 함께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했어요. 우리 둘은 결혼을 결심하고 양쪽 집안에 서로를 소개할 준비를 시작했고 이때 남편에게 제 정체를 사실대로 털어놓았죠. 사실은 말이야. 사장님이 우리 아빠야. 뭐라고? 사장님이? 역시나 예상대로 남편의 반응은 엄청났어요. 그동안 숨긴 이유를 설명했고 남편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서 타이밍을 놓쳐 쉽사리 털어놓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더는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대로 털어놓는 거라고 했죠.
처음부터 일부러 속일 계획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해한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이내 한숨을 내쉬며 우리의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저는 뭘 걱정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됐어요. 아마 아빠의 반대가 있을 거라 생각한 듯 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아버님이 자신을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아빠께 다 말씀드린 상태고 어느 정도 허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저를 쳐다보며 깜짝 놀라더군요. 사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아빠에게 우리 둘의 교제를 밝혔습니다. 아빠도 남자친구처럼 깜짝 놀라셨지만 이내 남자친구를 좋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동안 저를 지켜보며 누군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인 회사의 직원일 줄은 생각도 못해서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성실한 편이고 성과도 나쁘지 않아서 좋게 생각하고 계셨대요. 물론 남편보다 더 좋고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지만 그건 순전히 아빠의 욕심일 뿐이고 사랑이 없는 결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테니 언제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같이 밥 한 끼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했죠. 제 말에 남자친구는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본인은 우리 둘의 결혼을 무척이나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따스하게 바라보며 아빠는 나의 선택을 누구보다 존중해 주시는 분이니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해결되는 듯 싶었는데 남편은 이내 다른 고민을 떠올리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러다 땅 꺼지겠다. 걱정할 거 없어. 큰 문제 없을 거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큰 문제라니? 그게 뭔데? 결혼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이에는 문제라고는 아빠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그걸 가장 크게 고민하는 듯 했고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아빠가 결혼을 반대하실 거라는 걱정이었고, 그건 제가 잘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어쩌면 저희 아빠보다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두 번째 고민이 바로 자신의 엄마라고 하더군요. 엄마? 그러니까 어머님이 걱정된다는 거야? 왜? 아마 엄마가 이 결혼 반대하실지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왜? 아직 인사드린 것도 아닌데 그런 걱정부터 먼저 하는 건 좀 이르지 않아? 보나마나 반대하실 게 뻔해. 우리 엄마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며느리 안 좋아하시거든.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 많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안 좋아한다고?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있나 싶었어요. 물론 돈과 능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말이 더더욱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본인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을 사돈으로 삼을 수 있고 잘 사는 며느리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걸 싫어한다는 게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쉽사리 납득을 못하자 남편은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더니 싫어하는 이유를 말해줬어요. 남편에게는 위로 7살 차이 나는 형이 하나 있는데 처음 결혼한 형수님과 이혼하고 지금 재혼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첫 형수님은 꽤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돈도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모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형수님과 엄마의 사이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자 둘의 사이는 점차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대요. 급기야 형수님은 시댁에 딱 발길까지 끊었대요. 시모를 아예 없는 사람인 양 무시하기까지 했답니다. 또 형에게 나냐 엄마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대요. 남편마저 시댁과 연을 끊었으면 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 시모는 크게 분노했고 이혼시켰대요. 물론 그 과정에서 형도 가족과 연을 끊고 지내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시모의 편을 들었고 그렇게 가정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그때부터 시모는 잘나고 능력 있는 며느리 다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아니 싫다고 강력히 선언했대요. 처음이야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선호했죠.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라고 했답니다. 잘난 며느리를 들이면 제 잘난 줄 알고 그만한 값을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시댁 무서운 줄 모르는 건 기본이고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여긴다면서 아무리 돈 잘 벌고 능력 좋으면 뭐하냐.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추는 게 먼저 아니냐고 했다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공감했습니다.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혹시나 예비 시모가 고된 시집살이를 시켰다던가 며느리를 잡으려고 했다던가 그런 일은 없는지 물었어요. 만약 그런 거라면 고부 사이가 어떻게 벌어진 건지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일도 없는데 시모와 사이가 안 좋고 시댁의 발길을 딱 끊는다는 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남편 말로는 전혀 없었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모를까. 지켜본 바로는 조금 더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본인 엄마가 뒤에서 그렇게 괴롭힐 사람도 아니라고 했어요. 솔직히 첫 형수님의 성격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고 자존심이 꽤 센 편이라 그로 인해 사이가 틀어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시모는 잘난 며느리 딱 질색이라고 했대요. 잘나면 잘날수록 제 잘난 맛에 취해서 버릇없이 군다나 뭐라나. 돈 많은 집안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주처럼 잘한 티를 낸다고 하셨대요. 뭐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려먹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도리는 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안 하려고 하고 그저 고고하게 공주처럼 앉아있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버릇없이 구는데 본인 아들한테는 오죽하겠냐고. 남편을 무슨 하인 부리듯이 부릴 거 아니냐고. 그 꼴은 죽어도 보기 싫다고 하셨대요. 차라리 없으면 없었지 잘난 며느리를 한 트럭 가져다 줘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고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셨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차라리 없는 집안일수록 더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크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그런 집안의 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대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뭐 때문에 반대하시는지 대충은 이해가 됐습니다. 돈이 많고 능력이 좋다고 해서 다 버릇없거나 공주처럼 사는 건 아닌데 예비 시모는 첫 며느리와 있었던 일로 안 좋은 편견이 단단히 박힌 듯 했어요. 우리 아빠가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니 저희 집안도 못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예비 시모의 기준에서는 잘 사는 쪽에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반대하실 가능성이 꽤 높았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한숨을 내쉬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썩 내키지 않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 방법대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모에게 우리 집안에 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남편 회사의 사장님이 우리 아빠인 것도 제가 회사 사장의 딸인 것 모두요. 그냥 평범한 집안의 딸인 듯 거짓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잠시 망설이며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 계속해서 머리를 맞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한 방법 말고는 마땅한 대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기로 결론 내기로 며칠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역시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방법 말고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모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했고 저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딸인 것처럼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께도 미리 이 사실을 알렸어요. 사실 부모님께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한데 부모님이라고 다르지 않겠죠.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냐고 말이죠.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결혼한다는 게 찝찝하고 마음에 걸리지만 그 정도로 남편을 좋아하고 있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잠시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이내 알겠다면서 그렇게 말 맞추자고 하셨어요. 뭐 거짓말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결혼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니 이해하겠다고 하셨어요. 단 결혼해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시모가 저를 지켜보고 겪으면서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될 테니 그때 가서는 인식이 바뀌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시간이 흐른 만큼 제가 시댁에 녹아들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을 테니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조금 충격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좋게 이해해 주실 거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전했죠. 남편 역시 그렇게 하자고 했고 우리는 시모에게 우리 집안의 정체를 비밀로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안의 딸인 듯 포장해서 말하니까 별다른 반대 없이 순탄하게 식을 올렸어요. 결혼한 뒤에는 시모와 하루빨리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주 시댁에 놀러 가기도 했고 시모에게 연락도 자주 하면서 노력했어요. 그 노력이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점차 알지 못했던 시모의 두 얼굴을 보게 되었거든요. 시모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면서 시댁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무엇을 본 줄 아시나요? 바로 형님을 막대하는 시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유, 커피가 왜 이렇게 뜨거워? 내 혀 다 태이게 하려고 작정했니? 뭐 하고 앉아있어? 빨리 찬물 안 가져와?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하나 있고 그 형이 재혼했다고 말씀드렸죠. 재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고 잘 사는 듯 했으나 그건 순전히 잘못된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시모는 형님을 그다지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형님의 막대하는 시모의 모습을 본 것만 해도 벌써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형님에게 구는 것처럼 하시지는 않았지만 가끔 왜 저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이날도 마찬가지였죠. 시모가 따뜻한 커피를 내오라고 했고 형님은 그에 맞게 커피를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커피가 왜 이렇게 뜨겁냐면서 형님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따뜻한 커피가 그러면 뜨겁지 차갑나요? 본인이 조심해서 먹지 못한 걸 누구한테 화풀이하는 건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행동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님을 보는 눈초리부터 말하는 것까지 모든 게 싫은 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구실까 보는 제가 다 안쓰러울 정도로 말이죠. 여기서 더 마음이 아픈 건 형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이러한 행동이 익숙한 듯 구는 모습에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한 번은 남편한테 어머님이 형님께 너무하시는 것 같다고 대체 왜 저러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엄마가 형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형수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추측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대체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제가 갈 때마다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구박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남편한테 듣기로는 형님이 집안 사정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시집 올 때 혼수는커녕 뭐 하나 제대로 해온 게 없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그런 형님을 기꺼이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어느 정도 돈 모아서 독립할 때까지 시댁에서 같이 지내자고 하셨대요. 또 형님 친정에 돈도 빌려주셨답니다. 시모가 그렇게 본인 집안을 도와주니 형님으로서는 시모를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때부터 형님은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시댁살이를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은 없었대요. 한 2, 3년 바짝 모아서 분가할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아이 낳고 눌러앉게 되었다더군요. 오랜 시간 시댁살이하는 형님이 같은 여자로서 측은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저야 남편이랑 따로 집 얻어서 사니까 종종 시댁에 놀러 가는 정도인데 형님은 눈 뜨고 감을 때까지 시모를 상대해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럴 때 아주버님이 좀 나서서 도와주시면 좋은데 아주버님 역시 시모와 다르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냥 시모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별로 상관 안 하더라고요. 아내 편을 들고 싶지만 엄마가 무서워서 기죽어 있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내한테 별 관심이 없는 세상 무심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더 안 좋았어요. 이 집구석에서 형님의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웃겼어요. 왜냐면 시모는 성절머리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시모가 형님을 막 잡고 있는데 누군가 끼어든다? 그럼 끼어든 사람이 시모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 역시 그러려니 했던 거죠. 또 편들어주고 도와주면 되레 형님을 괴롭히는 수위가 더 높아졌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어서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형님을 도와 음식 준비하면서 시모가 왜 저러시냐고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덤덤하게 웃으며 본인이 부족해서 저러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형님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시댁살이 하면서 시부모 오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저라면 고마워서 며느리한테 엄청 잘해줄 것 같은데요? 그거야 며느리 나름이지. 동서는 시집 올 때 이것저것 혼수 많이 해왔지만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해온 게 없어. 그러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지 않겠어? 돈도 못 벌고 그렇다고 뭐 하나 마음에 쏙 들게 잘하는 게 없으니까 속상해서 저러시는 거야. 네? 아니, 세상에 그런 이유로 괴롭힌다고요? 그건 아니죠. 형님이 뭐 어떻다고요? 그러지 말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 뭐라고 한마디 하세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런 이유로 괴롭히는 거라면 더더욱. 에이, 아니야. 내가 뭐라고. 그럼 제가 같이 도와드릴까요? 제가 형님 편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그러다 괜히 동서까지 혼날라. 나는 괜찮으니까 나서지 마. 어머님이 우리 친정에 드린 돈 이렇게 몸으로 갚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저는 어떻게든 형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시모에게 목소리를 낸다면 기꺼이 거들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시모에게 잘 보여서 하루빨리 친해지는 게 목표였지만 형님의 고단한 삶을 알고 나니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다 나 몰라라 하는데 저까지 시모를 제외한 식구들처럼 동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님이 정말 큰 잘못을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라도 하지. 그런 게 아닌데도 저러시는 건 너무한 행동이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진짜 무슨 큰 잘못을 하신 건 아닐까?
여러 번 물어보고 확인했어요. 그런데 딱히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정말 형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돈도 못 벌면서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로 여기며 눈엣 가시처럼 미워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모른 척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형님을 도와주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번번이 그러지 말라며 한사코 말리셨어요. 제게 괜찮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 없는 시모의 구박이 괜찮을 리 없잖아요. 오랜 시간 그렇게 당해오면서 익숙해졌다고 해도 결코 괜찮을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강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단지 하도 다치고 아파서 무뎌진 것뿐이지 아프기는 똑같을 겁니다. 그걸 잘 아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형님은 본인을 생각해주고 그렇게 말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제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정말 착하고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시모가 그렇게 구박해도 다 본인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며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요. 시모조차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저렇게 모질게 행동하셔도 어려운 친정을 도와주신 분이라면서 시모를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였죠. 본인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맙다면서 제게도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저는 그런 형님을 보면서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남편과 퇴근하고 시댁 식구들과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싶어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댁 문 앞에서 형님이 무릎 꿇고 앉아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엉엉 울면서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형님 주변에는 형님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와 물건들이 잔뜩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형님은 굳게 닫힌 시댁문을 두드리며 간절하게 빌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놀라서 서둘러 형님께 뛰어갔습니다. 찬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형님을 일으켜 세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시모한테 쫓겨났다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한 적 없던 형님이 제게 제발 도와달라면서 막 우시는데 보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님은 시모가 대뜸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면서 본인을 쫓아내고 다른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 아들은 새엄마 손에서 자라게 할 수 없다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우선 상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 우선 진정하시라고 하고 시모와 이야기해 볼 테니 잠시 쉬고 계시라면서 형님을 저희 차에 모셨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제가 왔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그제야 굳게 잠긴 문이 철컥하고 열리더군요. 안으로 들어가서 시모에게 왜 그러시냐. 형님이 밖에서 울고 계신 걸 봤다.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내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어서 내쫓았다. 내가 아주 저 면상만 보면 속이 뒤집혀서 죽을 것 같다고.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있겠는데 어쩌겠니? 내쫓아야지. 마음에 안 들어도 집안이라는 꼬락서니는 나쁘지 않아서 내버려 뒀는데 더는 못 해먹겠다.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내쫓으시면 어떡해요? 두 분 이혼이라도 시키시게요? 애가 아직 어린데 그러실 건 아니잖아요. 못할 건 또 뭐야? 며느리가 별로면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쫓아내시는 건 조금... 애도 엄마 많이 찾을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애 어릴 때 하루빨리 새엄마 손에서 크는 게 나아. 마침 괜찮은 며느리가 말아놨으니 얼른 이혼시키고 새살림 차리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내 허락 없이 저거 집에 들일 생각하지 마. 알겠어? 시모는 막무가내식으로 나왔고 저는 뭐라고 더 말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황급히 저를 말리며 그만하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긴 무슨 말을 해봤자 먹힐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차로 돌아와서 우는 형님을 한참이나 달랬습니다. 형님은 이렇게 갑자기 쫓아내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다 괜찮은데 딱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건 바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그랬대요. 앞으로 아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요. 도장 찍지 않으면 친정집에 빌려준 돈 바로 토해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답니다. 다만 순순히 협조한다면 빌려준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대요. 형님은 집안 형편이 몹시 어려워서 그 돈을 갚을 상황이 못 된다며 난처해 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아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는 해도 가끔은 아이를 보고 싶은데 그마저도 다 포기하라고 하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였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체 얼마를 빌려줬길래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힘이 빠진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은 3천만 원에 시댁에 팔려온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제 쓰임이 다 했으니 새 것으로 교체되는 골동품이나 마찬가지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저 역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3천만 원. 겨우 3천만 원 가지고 그동안 형님께 갑질이란 갑질은 다 했던 건가? 그래요. 3천이란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3천을 결코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사람보다 돈이 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5천만 원 이상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겨우 3천만 원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들들 볶고 괴롭히면서 시집살이를 시킬 수 있는 건가? 몇 년 동안 시댁에서 마음 편히 지내지도 못하고 호된 시집살이 겪은 걸 돈으로 보상한다면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시모는 3천만 원으로 며느리를 사고 그걸 토대로 갑질하면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본인의 아들과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아준 며느리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쓰레기 버리듯 버릴 수 있는 건가? 이건 진짜 아니지 싶더라고요. 저절로 주먹이 불끈 쥐어졌고 시모랑 한판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저를 말리면서 뭘 어떻게 할 거냐고 하더군요. 그냥 제게 나설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면서요. 그 말이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본인이 나서서 이건 아니라고 말해도 모자라는데 제게 가만히 있으라니요.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시모가 우리까지 이혼시키려 들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이런 꼴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참아? 당신은 이게 참아져? 어쩔 수 없잖아. 이러다 괜히 당신한테까지 불똥 튀어. 그래도 난 말씀드릴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거 3천만 원이 뭐라고 몇 년 동안 종살이한 며느리를 이렇게 쫓아내는 건 너무하잖아.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괜히 당신만 더 힘들어질 뿐이라니까. 괜히 당신도 눈 밖에 나서 우리까지 이혼시키려 들면 어쩌려고 이래?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 아니, 하기 싫으니까 이러는 거잖아. 그럼 뭐가 문제야? 어머님이 이혼시키려 든다고 이혼할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냐고. 여태 자식으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말을 안 하니까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잖아. 남편은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면서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했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했어요. 괜히 우리까지 곤란해질 일이냐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방관하려고 하더군요. 말로만 형수님이 안타깝다고 할 뿐 나서서 뭔가를 해볼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실망스러웠어요. 여태 이런 식이었으니까 시모가 그렇게 날뛰었구나 싶더라고요. 시모가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이 휘둘리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결혼하기 전 남편이 한 말이 여기서 다 이해됐습니다. 그럼 그렇지. 시모가 배우고 능력 있는 며느리 싫어한다는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다루기 쉬워야 제 입맛대로 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제야 모든 이유가 훤히 보였습니다. 이쯤 되니 시댁에 대한 저의 마음은 눈녹듯 사라졌어요.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다 떠나서 어떻게 남편마저 이런 식으로 방관하기를 택할까? 방법만 다를 뿐이지 시모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시모도 그렇고 남편도 정이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솔직히 형님 일로 인해서 남편과 싸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형님을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남편은 그러지 말자는 입장이었어요. 좀처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냉랭한 분위기만 감돌았죠. 그리고 이틀 뒤 깜짝 방문한 시모에게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참지 못하고 다 뒤엎어버렸어요. 대체 시모가 뭐라고 했길래 다 엎어버렸는지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저처럼 경악하실 겁니다. 난데없이 쳐들어왔길래 남편이 이르기라도 한 건가 의심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였습니다. 당시 시모는 형님의 아들과 핏덩어리 딸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형님이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거든요. 아무튼 시모는 어린 조카를 제 앞으로 내세우며 형님 대신 키우라고 했습니다. 저더러 아이를 키우라고요? 아니, 제가 왜요? 왜라니?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아니겠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인정머리가 없구나. 그러게 형님을 뭐하러 쫓아내셨어요? 안 쫓아냈으면 이런 부탁하실 일도 없잖아요. 아이, 지금 지난 이야기는 꺼내서 뭐해? 이미 쫓아낸 걸. 참말 말고 네가 맡아서 키워. 지금 저더러 조카들의 엄마가 되기라도 해라. 뭐 이건가요? 누가 그러래? 딱 2년만 데리고 살아. 시모는 곧 아주버님과 형님을 이혼시킨 다음에 새 며느리를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혼하자마자 계획한 대로 선보고 결혼시킬 건데 여기서 아이들이 걸림돌이라고 했어요. 글쎄 아주버님에게 아이가 없는 것처럼 속여서 결혼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서 아이 있는 남자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대요. 아이만 없으면 만사 형통이라 나중에 밝힐 때까지만 아이를 대신 키우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밝혔을 때 여자가 싫다고 난리치면 어쩔 거냐고 했더니 둘 사이에 자식이 생기면 빼도 박도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모는 그 여자를 속여서 결혼하고 둘 사이에 자식이 생기면 기존에 있던 조카들의 정체를 밝히고 키우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쪽 집안은 돈이 궁한 상태라 본인 조금만 도와주면 찍소리도 못할 거라고 했어요. 형님처럼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또다시 화가 났습니다. 시모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그건 사기라고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또 저는 결코 이런 일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고 선 그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눈을 매섭게 치켜뜨더니 너도 쫓겨나고 싶냐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저번부터 살살 기어오르네. 너도 쫓겨나고 싶어? 네가 걔한테 형님 하면서 싸우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면서도 그냥 놔둔 이유는 걔랑 다르기 때문이야. 넌 그래도 내가 돈 몇 푼에 사온 애는 아니니까. 네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어서 봐준 거야. 알아? 그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개겨?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겠지? 네 형님한테 해줬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랴? 그런 꼴 당하기 싫으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 내 성질 알지? 너도 마음에 안 들면 확 쫓아낼 테니까 알아서 해. 시모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애들은 내버려 둔 채 휙 나가버렸습니다. 시모는 사람을 참 잘못 봤습니다. 저를 아주 우습게 본 거죠. 제가 그딴 협박에 무서워할 줄 알았나 봅니다. 제 눈에는 이글이글 불길이 일어났고 속에서도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감히 그딴 협박으로 날 조종하려 들어?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본때를 보여주고자
이혼을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형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어요. 형님께 아이들은 잘 맡기고 변호사를 찾아가 우리 부부의 이혼을 의뢰하면서 아빠에게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 참 죄송하지만 더 늦기 전에 인생을 바로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안타깝지만 그런 집안이라면 제 뜻대로 하라면서 전적으로 저를 밀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것 말고도 남편 짐을 챙겨 집에까지 쫓아냈어요. 남편은 갑자기 왜 이러냐면서 제게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고 저는 네 엄마처럼 똑같이 한 것뿐이라면서 이제 그만 개념 없는 네 엄마 곁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처럼 개념 없는 집안과 상종하기 싫다고 말이죠. 남편이 부랴부랴 시모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곧이어 시모가 씩씩거리며 제게 찾아왔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쫓아내냐? 감히 하늘 같은 서방을 무시하냐면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못된 시어머니 행동은 다 떨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말한 대로 똑같이 말하면서 갚아줬어요. 쫓아낼만 하니까 쫓아내죠. 뭐야? 꼴 보기 싫어서 내쫓았어요. 어머님도 형님 꼴 보기 싫어서 내쫓았잖아요. 저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미쳤나?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꼴 보기 싫대? 감히 내 아들을 그딴 애랑 같은 취급을 해? 다를 건 또 뭐예요? 어머님 아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금줄 두르고 태어났어요? 하늘 아래 같은 사람이지 뭐가 다르다고. 어머님 자식이 귀하듯 남의 자식도 똑같이 귀한 법이에요. 이게 진짜... 야! 너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야? 말장난이 아니고 할 말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의 집 귀한 딸들한테 그런 식으로 못되게 구셨을까?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첫째, 둘째 아들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1+1으로 끼워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이제는 제가 싫어요. 시모는 제 행동에 충격을 받으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싹수 없는 애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혼 허락해 준 건데 어디서 이런 되바라진 물건을 데리고 온 거냐면서 남편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동안 숨겼던 저의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아무래도 배울 만큼 배우고 능력 있는 집 자식은 어머님과 안 맞나 보네요? 아, 늦었지만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있는 집 자식이랍니다. 겨우 이딴 남자가 뭐라고 제가 이렇게 덜 떨어진 놈이랑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까지 합세해서 평범한 집안의 자식인 척 연기를 떨었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려드리려고요. 저 있는 집 자식이고요. 어머님 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 딸이에요. 역시나 잘난 애랑은 잘 안 맞으시죠? 잘난 게 없어서 어머님 입맛대로 마음껏 주무를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걸 어째요? 뭐야? 얘가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 네가 누구라고? 아니 너 머리가 어떻게 됐니? 꿈도 야무지네. 그렇게 말하면 네가 정말 사장 딸이 될 것 같아?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현실을 부정하는 건지 아니면 믿기 싫어서 애써 아닌 척 넘어가고 싶은 건지 시모는 도저히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뱉는 말들 모두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역시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줘야 비로소 현실을 파악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장 저희 집으로 들어오라고요. 그러자 몇 분 후 변호사가 집으로 들어왔고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렇게 커져 있는 시모에게 자신의 명함을 보여주며 회사 정보가 든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거. 그 서류 안에는 저희 회사에 관한 소개가 첨부되어 있고 저와 아빠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함께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면 차마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또 이 자리에는
증인까지 있잖아요. 바로 남편이요. 시몬은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조용하게 모두 사실이라면서 제 말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자 시몬은 여태 자신을 속인 거냐면서 저와 남편에게 모두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거라고 둘러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할 말을 전했습니다. 우린 이혼할 거고 이 집이며 회사에서 모두 쫓아냈으니 앞으로 반품된 두 아들 데리고 잘 살라고요. 들으셨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저 되게 능력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변호사도 한 능력하고요. 그러니 이혼은 큰 어려움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해결될 거예요. 반면 앞으로 어머님은 피곤해지시겠죠? 왜냐? 두 아들을 다 이혼시키고 뒤치다꺼리하면서 사실 테니까요. 소문이 자자할걸요?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두 아들 이혼시킨 엄마라고. 참! 형님 이혼 역시 제가 맡아서 진행할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혼한 아들 둘의 손주들까지 떠넘겨주고 싶지만 형님을 봐서 그건 참기로 했어요. 친권, 양육권 모두 형님이 갖도록 힘쓸 거고 어머님은 앞으로 손주들 얼굴조차 못 보게 할 거예요. 평생 이혼한 자식 뒤치다꺼리 하면서 사세요. 아, 둘째 아들 취업도 하기 어려울걸요? 저희 아빠가 인맥이 꽤 넓으셔서 이쪽 계통에 다 한 달이 건너면 알만한 관계자거든요. 또 어머님 첫째 아들 재혼도 어려울 거예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은 지켜주려고요. 제가 못할 것 같죠? 어디 한번 두고 보세요. 하나 못하나 보여드릴게요. 시몬은 말도 안 된다면서 길길이 날뛰었고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3천만 원을 꺼내 시모 앞으로 던졌습니다. 이제 이혼할 건데 어머님이라는 호칭은 입에 올리기 싫다면서 아줌마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돈은 아줌마가 형님네 집에 준 돈이니 이거나 들고 당장 여길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집 우리 아빠가 해주신 집이고 당신들이 발 디딜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요. 시몬은 분에 못 이겨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다가 급기야는 제게 달려들려고 했고 그걸 변호사가 막아서면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그 이상은 하지 못하고 남편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빠르게 이혼을 밀어붙였고 동시에 형님의 이혼까지 도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와 형님 모두 그 집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시모가 찾아와서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지만 저는 본 척도 안 했어요. 뒤늦게 후회됐겠죠. 아차 싶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한 말이겠거니 생각했다가 나중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서둘러 해결하고자 용서를 구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도 사과해야 되지만 형님께도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고 제 말에 시몬은 한 채의 망설임 없이 형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 착한 형님은 그런 시모를 용서하더군요. 저는 용서고 뭐고 받을 거 받았으니 앞으로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용서해 주는 거 아니냐고, 용서해 주는 줄 알고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는데 나 몰라라 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하길래 이렇게 말해줬어요. 잘못했으니 용서를 구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용서는 사과받는 사람의 마음이자 특권이라고 말입니다. 시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어찌할 바를 몰라 간신히 참는 듯 보였습니다. 평소 성질이라면 머리끄덩이 잡고 한바탕 난리를 펼쳤겠지만 이제는 뭘 어쩔 수 없으니 겨우겨우 참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퍽 고소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형님과 둘도 없는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언니는 제게 무척이나 고마워하고 있고 도와준 돈은 잊지 않고 꼭 갚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면서 그저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언니와 저는 앞으로 더 잘 살 일만 남았어요. 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보란듯이 잘 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날은 제가 꼭 후회 덩어리로 만들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